앞으로 1년간 할머니가 알려준 곳에 가서 죽은 듯이 숨어 살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딱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조용히 살면 그 건물을 주겠다. 그대로 네 명의로 해주겠다고요. 와우.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강도 살인의 점에 관한 간접 증거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네? 며 2심 재판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왜 이해가 안 그런-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왜 그쵸? 그런 거예요? 어디에선가 아주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끔찍했던 건 갈라진 뱃속 안쪽에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지영 형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공포 크리에이터 K짱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형사님 그리고 우리 K장님을 모시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그 전에 형사님이 이제 퇴직하시고 네. 퇴직 후의 근황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 아. 이제 범죄에 관한 책인데 이제 흥미 위주가 아닌 범죄를 사실상 예방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을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있는데 기대됩니다. 한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이제 완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맞춰 나가고 있고 또 아침에 매일은 아닌데 한 2, 3일에 한 번씩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예, 타셨어요. 5kg, 예. 5kg 정도? 몸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헐크가 혹시 진짜 목표신가요?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그렇죠. 출퇴근 안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관리 끝판왕 맞아요, 아니십니까 맞아요. 형사님께서. 우리 K장님 네. 근황 어떠십니까? 아 잠깐만 살이 나 동생인 줄 알아 동생. 어디 동생 보낸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제가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선 넘어 초기 때만 하더라도 네네. 솔직히 말하면 거의 70kg에 가까운 몸무게였거든요. 근데 총 통틀어서 12kg를 제가 뺐습니다. 지금은 50kg대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피골이 상접할 정도인데요 지금. 왜? 혹시 저희 괴담을 보다 시리즈의 첫 광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서프샤크 VPN인데요. 오랜만에 서프샤크 VPN에서 저희 시선 너머 채널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오래 봐주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서프샤크 VPN 프로모션이 또 광고 넣은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쿠폰을 지급해 어머나 주시거든요. 어머나 쿠폰. VPN 필요하신 분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VPN이 뭐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기가 있으면요 그 기기의 실제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우리나라 혹은 여러분이 여행 중이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컨텐츠인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뭐 OTT 같은. 맞아요. 그럴 때 이 서프샤크 VPN으로 내 위치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아주 손쉽게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이 서프샤크 VPN은요 140여 곳에 4,500기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와우. 선택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프샤크 VPN에서 특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보안. 너무 중요하죠. 보안이거든요. 요즘 해킹 사건도 많고 한데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악성 소프트웨어나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이번 편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의 링크 https://surfshark.com/gagebeyond 혹은 결제 시에 코드 gagebeyond를 입력하시면 추가 4개월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무료. 꼭 와우. 시선 넘어 꿀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K장님 네. 해외에서 오래 네, 사셨잖아요. 네. 혹시 이 VPN 서비스가 필요한 적이 있으신가요? 전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 CPU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CPU? 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할 때 아무래도 일본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CPU를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 인터넷으로는 제가 당시 사용했을 때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버퍼 걸리고 방폭되고 막 이래서 몇 번 인터넷을 갈아일 정도로 네. 너무 방송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VPN을 누가 이용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죠. 저는 VPN 사용한 적이 있는데 서프샤크 이용해야겠네요. 거기에 또 4개월 도움이 무료. 되나 봐요. 저도 일본 그 촬영으로 출장 갈 때 계속 TV 틀면 일본어로만 나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OTT를 시청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꼭 써봐야겠습니다. 형사님도 인터폴 출신이시니까. 예, 인터폴망도 VPN망이에요. 오. 예. 그래요? 예, 보안 때문에 VPN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서프샤크 VPN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도 으스스한 공포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밤을 오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왠지 서핑하는 사람과 그 샤크, 네, 상어가 막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바다로 출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너 1년 동안 밖에 절대 나오지 말고 좁은 원룸 안에서만 생활하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죠. 저도요. 인터넷만 되면. 그렇죠, 당연히. 이게 10억이 무슨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1년이면 뭐 가지고 못 버티겠나 싶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진짜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조건이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 혼자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사연은 아주 특이한 어떤 상황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연의 주인공을 가명으로 지훈 씨라고 할게요. 이 지훈 씨는 친할머니와 고모 넷이 모두 무속업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신을 받으시고 고모들이 옆에서 제자 겸 보조로 같이 일을 했거든요. 서울 토박이인 지훈 씨는 전국구로 알아주는 무당이었던 할머니 덕분에 고등학생 때는요 월 용돈 100만 원씩을 받았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는지 어지간한 대기업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찾아와서 굿도 하고 부족도 받아가고 그러고 했는데 이 할머니 앞으로 건물도 여러 채 있었고 신당이랑 굿당을요 아예 할머니 소유의 산으로 옮겨서 새로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 지훈 씨가 대학 입학 선물로 새 차를 자기 명의로 선물을 받았대요. 다른 세계의 세상 이야기. 말 다 했죠, 그죠? 네. 덕분에 지훈 씨는 남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대학에 다닐 수 있었고 동아리며 학과 행사 날에는 돈 쓰는 게 일이었대요. 그러던 1학년의 어느 가을날,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막내 고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빨리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이 막내 고모는 당시로도 꽤 젊은 나이였는데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지훈 씨를 전담해서 놀아주셨던 아주 편하고 선하신 분이었어요. 지훈 씨는 곧바로 시골로 내려가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요 차들도 몇 대 없고 이 장례식장이 너무 한산한 거예요. 아무리 무속업을 한다고 해도 뭐 친구나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 무속업 특성상 주변에 알고 지낸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에 할머니 댁에 찾아온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어쨌든 지훈 씨가 쭈뼛쭈뼛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다. 맞죠? 네. 들어가 보니까 고모님들과 부모님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할머니는 막내 고모 영정 앞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울컥해서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고모들 중에 한 분이 지훈 씨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지훈아 어떻게 왔어? 이래요. 어머. 그 소리에 할머니가 획 뒤를 돌아보시더니 놀란 얼굴을 하고 달려와서는 지훈 씨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더랍니다. 왜? 곧이어 지훈 씨 부모님도 따라 나오셨는데 할머니는 아버지 등짝을 막 후려치더래요. 아니 집안 장손을 여기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계속 뭐라 하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요 막내 고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였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서 일부러 손님들도 거의 안 부른 거였는데 지훈 씨는 이런 고모의 죽음이 황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워낙 밝은 분이었고 나중에 펜션을 하면서 글을 쓰고 살까라고 했던 막내 고모였거든요. 그런 고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전해들은 지훈 씨는 멍하니 서 있는데 잠깐 안쪽에 들어갔다 할머니가 뛰쳐나오시더니 지훈 씨 손에 부적 하나를 쥐어주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건 어른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 1년간 할머니가 알려준 곳에 가서 죽은 듯이 숨어 살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 부적은 1년간 머무를 집 현관 위에 꼭 붙이라고 주신 거였죠. 이 고모의 갑작스런 죽음에 너무 슬프고 놀란 와중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싶잖아요. 고모한테 작별 인사도 아직 못했는데 이대로 가서 숨어 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세한 설명 대신 지훈 씨 등을 막 떠밀었고 아버지는 지훈 씨를 차에 태우고 급히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그렇게 가는 길에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모님들은 처음부터 신을 받아서 무속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서 겸 제자로 일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가 지훈 씨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 막내 고모한테 신병이 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모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무속일을요 잠깐 하는 그런 알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모님은 신내림을 강하게 거부했고 할머니도 그 마음을 이해해서 누름굿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는지 고모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근데 이 신내림이라는 게요 당사자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래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내림을 받든 누름을 하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집안에 횡액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집안의 장손이자 가장 어린 자손인 이 지훈 씨에게 돌아갈 상황이라는 거죠. 할머니 말씀은요 이대로 두면 고모에게 오려던 그 신 있잖아요 매우 언짢은 상태로 지훈 씨에게 가거나 혹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책으로 준비했다는 게 바로 지훈 씨 손에 쥐어준 그 부적 그리고 근교에 있는 빌라였어요. 할머니 말씀은요 부적을 집 현관 위에 붙이고 1년간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다 보면 당장 큰일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창 나이인 지훈 그쵸. 씨에게는 이게 정말 고문이잖아요. 그쵸. 또 애초에 지훈 씨는요 신기하게도 무당집 자손이면서도 무속 쪽을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막내 고모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 나온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요. 근데 이걸 눈치챈 할머니는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만약에 네가 이 할미 말대로 딱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조용히 살면 그 건물을 주겠다. 그대로 네 명의로 해주겠다고요. 와우. 거기가 근교라고는 해도요 근처에 공단이 있어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야, 이 어린 나이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다니 살아야지. 완전 달콤하잖아요. 그쵸. 지훈 씨는 결국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문자로 간단히 상황을 둘러대고 그 빌라에 최소한의 집만 들여놓고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솔직히 나쁘진 않았대요. 컴퓨터를 들여와서 당시 유행하던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말로 들었을 땐 너무 답답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지낼만 하더라는 거죠. 먹거리는 부모님이 택배로 주문해 주시고 정말 모자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이 한 반년쯤 지나니까 지훈 씨는 정말 미칠 지경이더랍니다. 지겹지. 이제 네. 지겨울 때가 된 거죠. 밖에도 못 나가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거예요. 그날도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쫙 하는 굉음이 들려요. 왜 그 마른 대나무 있잖아요. 네. 그게 쩍 갈라지는 어... 수십 배의 큰 굉음이더랍니다. 그런 엄청난 파열음 같은 소리가 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는데 사방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마침 주말이라서 다른 집에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건물이 조금 방음이 잘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소리가 났으면 무조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훈 씨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뭔가 확 움직여요. 자세히 보니까 그 입구 천장에 붙여놨던 그 부적 있잖아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 뭐지? 밖에서 뭔가가 부딪혀서 그 충격으로 떨어졌나? 그리고 지훈 씨는 반사적으로 현관으로 가서 그 부적을 주워들어서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안 붙더래요. 그래서 부적을 유심히 보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그 부적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라 밥풀 있잖아요. 밥풀을 짓눌러서 붙이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하고 지훈 씨는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주방으로 향했어요. 좀 특이한 구조였는데 빌라 건물 주변에 공단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1층에 공용 주방을 마련해 뒀나 봐요. 그렇게 가서 밥솥을 열어보니까 마침 찬밥이 좀 있어서 한 숟갈 정도 떠서 방으로 갔죠. 근데 방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요. 내가 다른 집에 잘못 들어왔나 싶을 정도의 위화감이었는데 아니에요. 자기 방이 맞아요. 그리고 지훈 씨는 방 안을 천천히 살피면서 슬리퍼를 벗고 안쪽으로 한 걸음 디디었는데 그 순간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낍니다. 발에 뭐가 묻었나 하고 보는데 그 외에 옛날 장판 있죠. 노란 장판. 네네네. 그 장판이요. 다 눌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런히 서 있는 사람 발 모양으로 여러 군데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갔다 온 지 5분도 채 안 됐고 이 장판이라는 게 그래도 딱딱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쵸. 근데 이게 발로 누른다고 해서 그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자국이 쉽게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요 창가부터 입구까지 빼곡하게 찍혀 있었는데 문제가 그 발자국의 앞 코 있죠. 향하는 방향이 전부 지훈 씨가 평소에 누워 지내는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 누워서 영화를 보던 그 침실 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순간에 지훈 씨 머릿속에 그 수십 명의 어떤 존재가 자신을 향해서 쳐다보는 그 장면이 연상됐고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그래서 다리가 훅 풀리면서 주저앉았죠. 할머니가요, 평소에 장손이라고 지훈 씨는 무속 관련 일은 절대 못 보게 하셨는데 이때 지훈 씨는 직감을 했답니다. 아, 이 부적이 떨어진 그 순간에 뭔가가 내가 있는 곳을 알고 바로 쫓아온 거구나. 그리고 지훈 씨는 부적과 휴대폰을 겨우 챙겨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갑자기 입 밖으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할머니, 날 찾은 것 같아.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데 소름이 그때가 대낮이었거든요. 대낮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불쑥 나오니까. 나오니까. 다행히 근처에서 치성을 드리고 계시던 할머니가 곧바로 와주셨고 지훈 씨를 데리고 바로 신당으로 향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 반년 동안 할머니가 죽을 각오로 매달려서 치성을 드린 덕분에 바로 해를 입지 않은 거래요. 지훈 씨는 그로부터 사흘 동안 할머니가 신당에 차려둔 방 안에 머물렀고 밖에서는 할머니와 고모들이 악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구판을 벌였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밖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북을 치고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지훈 씨 귀에는요 꼭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먹먹하게 소리가 어렴풋하게만 들리더랍니다. 그러다가 딱 사흘째가 되던 날에 귀가 트이기 시작하고 그 굿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제야 할머니와 고모들도 굿을 멈췄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할머니가 탈진한 상태로 그 신당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주변의 흙바닥에요 사람 맨발바닥 자국이 막 찍혀있더랍니다. 이게 사람들 모두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으로는요 굿의 막바지에 발자국이 그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찍히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냥 이제는 괜찮다라고만 하시더래요. 하지만 그 후유증 때문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는 그 중풍으로 좌반신을 못 쓰게 되셨고 고모들은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당이 아니라서 신당도 곧 문을 닫게 됐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나마 다 늙은 것 10명만 걷어가는 걸로 넘어가 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희생을 하신 거죠. 장손을 위해서. 네. 다행히도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 이후로 가족들에게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이 귀신이니 뭐 부적이니 다 헛소리라고 치부하던 지훈 씨는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방바닥에 그 장판에 햇볕을 받아서 빛나던 그 수많은 발자국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니 소름 끼쳐. 혹시 본인 발자국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발 안 씻어가지고? 아니 그 발자국이 눌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판에. 이제 소름 끼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죽 의자나 소파도 앉았다 일어나면 바로 그게 자국 돌아오는데. 그렇죠. 나갔다가 왔는데 방바닥에 이렇게 발자국이 눌린 상태로 상상하면 진짜 소름 끼치거든요. 자신의 발자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에 이 마대자루에 담긴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노란색 마대자루 2개와 6개의 검정색 비닐봉지로 시신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테이프로 이렇게 몸이 묶여 있었는데 시신에는 칼에 찔린 곳이 무려 40여 군데나 있었어요. 원한인가? 그런데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2살이었던 여성이었는데 부산 괴법동의 태양다방 종업원이었어요. 피해자는 평소에 이제 평판도 좋고 굉장히 검소하고 알뜰해서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2년 5월 21일 밤 10시 20분경에 퇴근한 후 행방불명됐다가 열흘 만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였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약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그걸 인출한 남성이 은행 ATM CCTV에 포착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제 이 사람이 용의자죠. 근데 그 남성은 빨간색 뉴욕 양키즈 모자를 쓰고 있었고 2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살해한 다음에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 12일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은행에서 어떤 여성이 피해자를 사칭해서 피해자 적금 500만 원을 해약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 여성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 함께 같이 왔었어요.
경찰은 이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공개 수배에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제보가 들어오지 않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진전이 없었고 원래 이 사건은 2017년 5월 21일에 공소시효 만료될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태완이 법이 발효돼서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그때 마침 이 사건이 모 방송사에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고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중요한 제보를 확보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던 여성들이 부산에 있는 어떤 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라는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적금 해약을 지시한 사람이 주점 손님이었다. 그래서 그 손님을 보니까 당시 ATM CCTV에 찍혔던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어요. 경찰 사건 당시 은행 주변 기지국을 경유한 통화 기록 약 15,000건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주범을 양모 씨로 밝힙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7년 8월 21일 양모 씨를 드디어 검거합니다. 이때는 국가수 사진 분석을 통해서 앞면의 형상 그리고 또 귀보면 각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네. 각도 그리고 앞머리에 진행된 탈모 등을 통해서 현장시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양 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1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어요. 1심도 무기징역 그리고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강도 살인의 점에 관한 간접 증거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네? 매우 2심 재판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뭐야? 왜 이해가 안 그런-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이 강도 살인 같은 중죄를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증거가. 예. 근데 저희도 이해는 안 갑니다. 양 씨는 이제 피해자가 실종되던 날 저녁 8시에 이 가방을 주웠다고 진술을 해요. 그런데 피해자가 퇴근한 시간은 밤 10시 이후였잖아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냐 하니까 피해자의 가방에 이제 수첩에 있던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조합을 해서 유추해서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검찰에서 그럼 같은 조건을 주고 비밀번호를 맞춰보라 했더니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 다시 또 말을 바꿔서 그때 당시에 수첩에 적혀있던 피해자 부모님 생년월일로 했다고 또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 맞아요, 시작해. 맞아요. 그런데 또 이상했던 거는 양 씨가 사건 발생 10년 있다가 주점에 다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자기가 외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금 인출해줬던 주점 여종업원을 찾았어요. 다시. 그때 당시에는 사망했다고 하더라고 병으로 그 여종업원은. 사실 그 양 씨가 외국에 갔던 건 아니었어요.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도 강간으로 2003년부터 12년까지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어요. 가지가지. 아, 그러니까 진짜 분명히 얘가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 씨가 이 주점에 다시 찾아온 거는 자기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온 거죠. 본인이 이제 1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이 교도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체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양 씨는 스마트폰으로 살인 공소시효 폐지 그런 걸 검색을 또 하기도 했어요. 진짜 그리고 못됐다.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 경찰이 2002년 양 씨의 부탁으로 마대자루를 차 트렁크에 실는 걸 도와주었다는 당시 동거녀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동거녀는 마대자루 안이 좀 물컹했고 원통형으로 굉장히 길었는데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진술을 했고 당시에는 양 씨가 너무 무서워서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거녀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 동거녀의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왜요?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은데 양 씨가 범행이 들통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거녀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니, 상황마다 다른 거지. 저희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판단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범인의 지문이나 DNA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결국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양 씨는 무죄를 받습니다. 말도 안 돼. 무죄를 받고 형사 보상금까지 받아요. 기가 차네요, 진짜.
검거된 양 씨가 당시에 형사와 사적인 대화를 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본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자기 집에 갔고 집에서 이 여성이 쓰러져 자는데 자기가 귀신 씌웠는지 그냥 칼로 찔렀다라는 말을 한 게 녹취가 돼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자백이 그 재판에서 증거를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사적인 대화고 나중에 그건 내가 그냥 그때 당시에 뭘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러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된 정식 피의자 신문 그리고 또 영상 녹화나 어떤 형식이 있어야 돼요. 갖춰진 형식이 미비하면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을 자백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양 씨는 나중에 재판장 가서 그때 본인이 했던 얘기는 그냥 담배 한 대 얻어 피려고 형사한테 그냥 한 이야기다 그렇게 또 지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양 씨라는 이놈이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가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면죄부를 또 예. 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준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보고 댓글로 판사들을 AI로 교체해야 된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재판관들이 현실 감각이 없다. 피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었거나 저 그 말 하고 아니면 싶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다면 딸이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쓴 글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형사님 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A라는 생각을 똑같은, 예, 했다면 똑같은, 예. B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A라는 생각만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뭔가에 판결 내릴 모의가 때? 없고서는 이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미제 사건이잖아요. 네. 미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나 그런 게 굉장히 제약이 된다고요. 그쵸. 이 정도까지 수사한 거는 그 전담팀에서 굉장히 많이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고 해주신 열심히 거예요. 한 건데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자의적인 너무 판단을 한다는 게. 막무가내라고밖에 그쵸. 표현이 안 되네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무죄가 됐어요. 3심은 끝나서. 근데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한 가지예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면 재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제발 발견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증거라. 쉽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민들의 제보. 제보 없이는 굉장히 어렵고 제보가 있으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필 또 같이 모의했던 사람이 사망해버려가지고 답답하네요 진짜. 저희 답답합니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선놈의 댓글에 형사님 사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와... 저도 이게 다 제가 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쭉 조사를 하고 하다가 너무 하기가 너무 싫어요. 화가 나니까 보기가 너무 싫은 게 너무 많아요. 마음도 아프고 하기 싫지만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안 보고 넘어가면 똑같은 사건이 또 날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맞아요.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형사님은 힘들지만. 뭐 예방과 예. 추후에 또 어떤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다뤄주시는 거니까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준비하기 마음이 아프고 어쩔 때는 이거 하다가 저녁에 잠은 꿈을 꿔요. 제가 여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누군가가 지금 형사님이 이 사건을 보고 예. 진짜 새로운 제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했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들도 미제 사건은 꼭 제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보는 112로 하시면 됩니다. 네. 형사님 그 오래전에 사건을 재수사해서 어렵게 잡은 범인을요 재판부에서 놓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1심, 2심 판결이 아까는 무기징역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1심, 2심은 무거운데 3심에서 이 무죄 혹은 형량이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뭐 가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3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팩트를 체크하기보다는 이 법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법관들이 본인의 판단인 거죠. 진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너무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이론적인 면만 추구하다 보면 이론이 현실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법인데 약간 그러니까 법을 너무 위한 법이 되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글자에 네 맞아요. 지중한. 행정학에서 목표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처음에는 내가 건강해지는 게 목표였어요. 살을 빼고. 근데 살을 빼다 보면 살을 빼는 게 목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내 건강도 해치면서 살을 빼는 거죠. 틀어지네요. 예,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재판이 재판을 위한 재판이 돼버리면 법리를 위한 법리를 위한 재판이 돼버리면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한 법이 돼야지. 예. 법이 법을 위한 법이 되면 안 되는데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이번 사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입니다. 1988년 3월 18일 오후 6시 50분경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구 토미타초에 있는 31살의 회사원 남성은요, 평소처럼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 예정일이 이미 13일이나 지나서 어떤 아내가 걱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하루 종일 아내 걱정뿐이었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그날 오후 1시 10분경에 그때도 집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에게. 그때도 아내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녁 6시 50분에 퇴근 직후 다시 건 전화는 달랐습니다. 벨은 계속 울리는데 아내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너무 불안함을 느낀 이 남편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40분경에 남편은 신흥주택가에 있는 맨션 2층에 있었던 자택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 컵이 너무 많아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던 아내인데 현관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겨있지 않았던 거죠. 집안은 불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순간 너무나도 기분 나쁜 위화감을 느꼈는데요. 처음에는 잠깐 아래 내려갔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아내가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집 전화기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에선가 아주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순간 남편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거실 바닥에는요, 파란 드레스와 핑크색 점퍼 차림의 아내가 피투성이 상태로 누워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온몸이 피로 젖은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울고 있었어요. 처음 남편은 순간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설마 혼자 출산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요. 아내의 양손은 뒤로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목에는 전기 코드가 여러 번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숨은 이미 멎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끔찍했던 건 조금 잔인해지는데요. 그 아내의 임산부의 배였습니다. 출산 직전의 만삭의 배가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로 찢겨진 것 같은 상태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날카로운 칼로 그녀의 복부를 명치 아래부터 하복부까지 길게 절개했습니다. 길이는 대략 38cm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긁은 수준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칼날이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복부 전체를 세로로 갈라 놓았고 만삭의 배는 억지로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와 체액이 바닥에 흘러내린 가운데 갈라진 뱃속 안쪽에는 더욱 충격적인 물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진 집 전화기가 만삭 아내의 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키마우스 인형이 달린 자동차 키홀더. 그리고 범인은 이 아내의 배를 단순히 갈라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만삭의 아내의 배를 찢어가지고 전화기를 넣고 자동차 키홀더까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몸이 기괴한 상자처럼 다룬 거예요. 사이코네. 네, 완전 사이코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이 아기가 직접 범인의 손에 의해서 꺼내진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탯줄은 이미 잘려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는 피투성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말로는 살아있는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태아가 질식할 수도 있고 아이의 뼈가 부러지거나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아이의 뼈가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살짝만 잘못 다뤄도 애가 금방 사망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온전히 꺼냈다? 다만 아이의 허벅지 뒤편이랑 그리고 아이의 무릎 위 그리고 아이의 고환 부위에 칼에 베인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꺼내진 뒤 2시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다고 해요. 아기는 이미 심각한 저체온증과 청색증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수술 끝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반면 어머니는 전기 코드로 목이 졸린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숨져 있는 상태였죠. 부검 결과 임산부는 오후 3시를 지난 시점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즉 남편이 오후 1시 10분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화를 받았고요. 당시 아내는 부업으로 가정용품 판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 50분경 근처에 사는 주부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방문해서 탈취제를 구입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둘은 같이 딸기까지 먹었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 흔적은 사건 현장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식탁 위에는 남은 접시와 컵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임산부는 그 주부를 아래층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잠깐 배웅만 하고 올라올 생각이었던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냥 내려간 거예요. 경찰은 이때 아마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침입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꺼내게 됩니다. 즉 문이 열려진 상태의 현관문을 확인한 범인이 몰래 집으로 숨어들었고 그리고 배웅을 하러 갔다 온 이 임산부와 집안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그 이후 집안에서는 저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범인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점인데요. 임산부가 받은 탈취제 판매금 2,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치면 2만 원, 2,000엔과 지갑은 사라졌지만 집안에 있던 다른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잔인한 일을 벌여놓고 2,000엔만 가져갔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범인은 현장에 흙 발자국까지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이미 진흙이 묻은 성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3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이상한 남자를 목격합니다. 그 여자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기 집 현관문 손잡이를 계속 이렇게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서 문 앞으로 다가간 순간 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혹시 나카무라라는 사람 집 어딘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은 약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먼저 초인종부터 누르잖아요. 그쵸. 근데 남의 집 문고리를 흔들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현관문 벨을 누른다? 게다가 이 남성은 그 여성의 집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의 행동을 다른 집들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 결과 그 남자는 근처 킨텐츠 토다역 방향으로 아파트 주변을 계속 배회하며 돌아다녔고 나카무라라는 사람을 아냐? 라고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끊겼어요. 목격자는 있었지만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건데요.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잔혹한 범행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살아있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그 뱃속에 전화기와 키홀더를 집어넣은 범행. 이건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몸 자체를 훼손하는 데에 쾌락을 느끼는 범행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임산부 자체를 노린, 그냥 여성이 아닌 임산부 자체를 노린 사이코패스 범죄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묘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여성은 자신이 만든 블로그에 나는 범인을 알고 있다. 나는 사이트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2년 뒤인 1990년 2월에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 했다. 그 남자는 한겨울인데도 얇은 니트만 입고 있었고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대요. 심지어 그녀는 아이치현 경찰은 이미 범인을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뿐이다. 글로 옮겼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의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인터넷 괴담처럼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범행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낸 것도 모자라 그 안에 전화기와 장난감 키홀더를 넣어놓은 범인, 그리고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 정체불명의 남성. 결국 이 사건은 2003년 3월 18일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살아남은 아이와 남편은 이 세간의 시선과 관심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끔찍하죠. 나쁜 놈 진짜. 근데 그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여성이 그 아이를 가출산한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옥상에 그 아기 기저귀들이 걸려 있었대요. 남자가 혹시나 그 자신이 걸어놓은 기저귀를 보고 자기 집에 찾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남성은 임산부를 노렸고 나도 노려졌다. 임산부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그 하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거나 이제 아이를 가출산한 그런 여성을 노리는 남성이면 나도 노려진 게 맞다라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거든요. 진짜 임산부만 노린 사이코패스의 범죄자인가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다른 집도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침 그 집 문이 열렸고 맞아요. 원래 그런 변태적인 어떤 성향의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더 했던 거죠. 나카무라 씨를 말한 것도 그냥 뻘쭘하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겠는데 이유가 없고 마주치니까 나카무라 씨 아세요?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맞아요. 그냥 물어본 것 같아요. 한국도 있잖아요. 예. 영수집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범죄자가 죄송합니다 하고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가 딱 봐도 약간 허약하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 노려지기 쉽지 않았나. 방어를 잘 못할 못할 거니까.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끔찍한 범죄고. 그리고 애초에 열어진 문을 열고 다녔다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쵸.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천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계속 짓고 계셔가지고. 진짜 미친놈에 의한 살인 사건이죠. 아유, 미친놈이죠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작위로 그냥 열어보고 맞아요. 걸리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 있으면 도망가고 약해 맞아요. 보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 번 살인을 저지르면 또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욕구가 막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그리고 그 집 전화기가 간단한 이런 무선 전화기가 아니라 옛날 사용하던 예. 그 큰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이렇게 들어서 받는 그 전화기가 뱃속에 들어가 있었대요. 88년. 네, 약간 그때는 이제 유선전화기 맞아, 유선전화기. 컸잖아요. 근데 또 아이를 어떻게 그 배에서 안전하게 꺼냈는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근데 또 아이의 다리와 무릎과 고안 부위에 상처가 저는 있었다는 거 안전할 것 같다 보면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맞아. 하다 보니까 그냥 꺼내지게 된 거지. 근데 아이는 살려놨단 말이죠. 의도는 모르죠.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할 것도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일부러 살려놨다는 것부터가 그래 네 엄마 이렇게 됐다 나중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살인하고 그냥 간 게 아닐까. 어떤 정신머리를 가져야 그런 짓을 벌일 수가 그러니까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 상상이 안 되죠. 이해가 안 가는 인간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은 근데 공소시효가 있나요 아직?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한 중범죄 이상의 것은 공소시효가 폐기됐다고 합니다. 폐기됐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게 맞고요. 저는 사기죄도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비율로 계산해서 비율로 계산해서 맞습니다. 그게 맞지. 격하게 공감하시는 네. 너무 피해자. 격하게 공감합니다. 예,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공소시효 없애고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에 따라서 공소시효 차등을 주고 형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액에 따라서 형을 줘야 돼요. 형사님을 대법관으로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만 갔다 오고 내가 이만큼 돈 얻으면 그냥 갔다 오는 게 이득이지 뭐 약간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제 경우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내가 어떤 사기죄를 쳐서 한 100억을 벌어요. 100억 해도 몇 년 안 갔다 와요. 저번에 우리가 할머니 1년 있으면 10억 준다. 그거보다 더 남는 장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잘 사고 하면 가석방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숨겨놨던 거 재산을 잘 은닉을 그쵸. 해서 한 50억 100억을 남기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액수가 크면 연 단위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피해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법이 이 사기죄 특히 형량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니까요. 직접 겪고 맞아요. 나니까 진짜 우리나라 법을 한번 진짜 싹 좀 바꿔야 돼요.
오늘도 기묘하고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미제 사건들을 파헤쳐 봤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프샤크 VPN 쿠폰 코드 잊지 않으셨죠? 꼭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 참고하셔서 꿀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가십시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